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자식들에게 비밀을 만든 끝에 요양원에 갇힐 위기를 넘긴 8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수영을 갈 만큼 신체도 건강하고요. 오래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할 만큼 정신도 또렷해요. 심지어 저는 제 또래보다 허리도 굽지 않았죠. 그렇게 건강 빼면 시체인 제가 요양원에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치매를 이유로 말이에요. 이렇게 컴퓨터도 다루는 저인데요. 그걸 괜한 자리 차지였어요. 그만큼 저는 결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백했어요. 치매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중증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저는 이대로 요양원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그제서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처녀 시절 보험회사에 다녔어요. 그때 직장 상사가 제게 꾸준히 선을 보지 않겠냐고 했죠. 계속 거절하다가 지쳐서 받겠다고 했어요. 숙자씨,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생겨도 땅 부자라니까. 땅 부자고 뭐고 간에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하실 거죠? 안 하지. 오히려 숙자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또 그 소리. 정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지겨운 일을 해치우는 심정으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유명한 경양식집이었고 상대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일찍 온 건데 언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아, 여기가 저희 가게 근처여서요. 일찍 문 닫고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여기 아세요? 알긴 알아요. 그럼 제일 유명한 메뉴로 2개 시킬까요? 저희는 그 경양식집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를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남자를 살펴보는데 옷도 머리 스타일도 전체적으로 검소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땅 부자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저희요? 그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뭐 찾으시는 땅 있어요? 아니면 빌라나 주택도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언제 그렇게 모으셨어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다른 데도 저희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이나 빌라나 주택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도 똑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생각이고요. 네, 나쁜 직업은 아니니까요. 에이, 그게 뭐가 직업이에요. 직업은 그런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백수 아니에요? 네? 백수요? 땅 부자가 백수죠. 직업은 아니잖아요. 땅 부자요? 저는 복덕방 하는데요. 네? 아니, 팀장님이 땅 부자라고 해서. 아,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제 수요가 제 명의가 아닐 뿐이죠. 그런데 선짜리 나와서 상대 직업도 모르고 좀 서운한데요. 저는 오해를 한 것에 대해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이 분하더라고요. 사실 선짜리를 주선한 팀장이 저를 놀리는데 선수였거든요. 저는 내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짜리는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에 상대가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 팀장님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같이 저녁 먹자고요. 오늘도 가게 문 일찍 닫고 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저는 보험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땐 그럴 때여서 별로 서운하다거나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죠. 저희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사남매나 낳아서 길렀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의 복덕방에서 일을 돕기도 했어요. 틈틈이 오래 일을 배우기도 했고 제가 일머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복덕방 일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나가 없어도 복덕방이 굴러갈 정도였죠. 그런 저를 시아버지가 무척 예뻐했어요. 아가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말도 잘하고 머리가 좋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영재가 우리 며느리지 누구냔 말이야. 내가 데리고 같이 일하고 싶구나. 내가 월급 줄 테니 내 복덕방에서 일하지 않으련? 에이, 그래도 제 남편 도와야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는 네가 그래서 더 마음에 든다. 사람이 의리도 있어. 너는 정말이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통령도 될 인물이다. 아니지. 대통령이 아니어도 큰 사람이 됐을 거야. 당신은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칭찬 나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더니. 당신은 아직도 복덕방 일 제대로 못하지 않소. 이거 가져오라고 하면 틀림없이 저거를 가져오지. 안 그렇소?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이걸 가져오라고 하면 저것도 가지고 오고 배는 더 잘하지.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기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도 해보라고 했어요. 아가야, 너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지. 나도 이제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험인 것 같던데. 더군다나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손이 많이 가서요. 너는 분명히 반드시 붙는다. 이 시아비가 장담하마. 애들 걱정이면 그래. 우리 막내 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도전해보거라. 그때 해도 안 늦는다. 저는 시아버지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일단 막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데 노력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죠. 공부는 막내가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식사를 챙겨주고 같이 밤을 새면서 응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대학을 보낼 때 늘 해왔던 루틴인데 막내만 뺄 순 없었어요. 그건 차별이잖아요. 저는 반드시 사남매를 차별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투자는 뒤로 미뤘죠. 그런데 저를 향한 투자는 계속 미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거든요. 남편은 상태가 너무 심각해 입원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없는 복덕방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죠. 제가 자격증이 있었더라면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진 저희 식구들은 집을 빼고 시아버지의 건물 가장 아래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반지하였어요. 하지만 그땐 그것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자리 잡은 애들에게 돈을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 출근하기 전과 퇴근을 하고 나서 매일 남편에게 가 남편을 보살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시아버지도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남편을 찾아와 남편을 보살폈어요. 모두 남편이 회복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투병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저는 절망했어요. 제 인생에서 사별이라는 게 있을 줄은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간호사가 된 첫째가 이미 같은 병원 원무과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 남편과 리모델링 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저의 손을 완벽하게 떠나 각자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와 넷째였어요.
그 애들의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정말 걱정이야. 그렇다고 애들 보고 휴학해서 등록금 벌어 알아서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자퇴를 하라고는 더더욱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벌어서 둘 다 보내기엔 무리인데. 제가 방에서 친구와 전화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들과 막내딸이 들었나 봐요. 제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너희들이 한 거야? 고마워. 얼른 먹자. 엄마가 늦게 나왔지? 미안해. 우리 아들은 휴가 나왔는데 엄마 식당 가느라 얼굴도 많이 못 봤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오히려 엄마가 밥상을 받을 줄은 몰랐네.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나 생각해봤는데 말뚝 박으려고요. 말뚝 박는다니? 군인이 되겠다고? 네. 생각해보니까 제대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제대하고 취업하기엔 누가 써주겠어요? 공장이나 다니겠죠. 그건 내가 싫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사관 자리가 있어? 안 그래도 저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 중이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도전해보려고요. 마음이 섰어요.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 고민을 아들이나 막내딸에게 완전히 들켜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복귀하는 날까지 미안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그날 이후로 죽어라 공부만 하더라고요. 코피를 흘리는 게 보통 일이었어요. 그러더니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정말 엄마로서 미안하면서 고마웠어요. 대견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은 첫째의 이혼이었어요. 이혼 사유는 믿었던 사위의 외도였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만큼 딸도 큰 충격을 받아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내 동료랑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요. 엄마, 나는 이제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사과는 했어? 아니, 정말 바람 피운 게 맞대? 네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오해요? 마감한 병원에서 둘이 지지고 볶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예요? 내가 그때 지갑을 놓고 가길 천만 다행이지. 시인했니? 이혼은 하겠대? 소송할 거예요. 아주 빈털터리로 만들 거예요. 어차피 귀책 사유는 그 인간한테 있어요. 애들도 내가 다 데려와야 하는 마당에 전 재산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첫째는 정말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었죠. 위자료와 양육비를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첫째의 명의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첫째는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고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웠어요.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았죠. 그리고 첫째를 시작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닌 학교를 졸업한 막내가 2년 동안 취직이 안 됐어요. 막내가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그 어디에도 서류 탈락이었어요. 그러자 막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4년을 8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떨어졌죠. 그리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8년을 백수로 지냈어요. 흔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죠. 그건 제 탓이기도 해요. 공부만 해도 모자라니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용돈을 줬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지만 시켜주지만 않을 뿐 제가 다 해준 것도 힘들었고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다 보니 막내의 히스테리가 엄청났어요. 솔직히 내쫓고 싶기도 했고 제가 나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국에 붙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둘째가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엄마, 저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요. 너 설마...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난임이래요. 뭐 난임? 노산이 아니라 난임이라고? 노산도 노산인데 난임이래요. 검사해봤는데 배란 장애 때문이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한 6년 동안 자연적으로 애가 안 생긴 거였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일찍 병원에 안 왔냐고. 너를 왜 혼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병원에 가니? 넌 아무 문제 없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나 때문인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긴 거였는데. 강서방 문제일 수도 있잖아. 강서방은 아무 문제 없대? 검사해봤어. 아니 일단 그게 누구 문제인지 따져야 하는 게 아니잖아. 해결할 수 있대? 해결할 수 있으면 됐지. 인공수정밖에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강서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검사해봤고 내 문제예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널 가질 때 뭘 안 먹었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질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해. 그렇게 저희 모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인공수정도 잘 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아들은 의젓한 군인이 되어서 타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좋은 짝을 만나 27,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안 말렸는데 누나들이 동생의 결혼을 말렸죠. 너는 지금 군생활 몇 년이나 했다고 결혼을 해. 돈은 얼마나 모았는데? 그래, 너 결혼이 다 돈인 건 알고 있어? 게다가 6살이나 어린 여자면 21살? 너 사고 친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아니야,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영화 봤니? 그건 영화에서 쳐야 하는 대사고 결혼은 현실이라니까. 어디서 만났는데? 너 거기로 정근 간지 몇 달 안 됐잖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어. 21살이지만 성숙한 친구야. 내가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어리다고 너무 막 생각하지 마. 인터넷 채팅? 너 장난해? 결혼이 무슨 소꿉놀이인 줄 알아? 하지만 아들은 6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려와 달리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죠. 아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잘 지내요? 자주 전화해야 하는데 전군 가고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했네. 잘 지내니까 걱정 마. 무슨 일이야? 아, 별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빠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럼 알지. 가끔 봐. 너무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 가끔 봐요. 가끔 가서 저녁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한 건 오빠가 있잖아요. 네 오빠가 왜? 또 정근을 간다네요?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사실 군인이 정근을 자주 가긴 하지만 너무 자주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빠한테? 무슨 문제? 들어보니까 오빠가 부대마다 적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지금 여기서 오빠가 친오빠라는 거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오빠 이야기 나오면 다들 비웃고 욕하고. 어떤 점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데? 뭐 하는 이야기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상사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급하려고 생쇼를 다 하는데 상사들이 단물만 빼먹고 진급은 안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적응도 못하고 하니까 정근 보내고. 사실 오빠 근무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정근 갔어요. 원래 그렇게 안 보내요. 진급이 어려운 부서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오빠가 그러던데? 그런 게 어딨어요? 잘하면 다 진급시켜주지. 이번에도 진급 못하는 것 같던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제대해야 할걸요? 근데 오빠 고졸인데 어디에 취직하겠어요? 공장이나 다니겠지. 너는 무슨 네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해. 나도 속상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몇 달 뒤에 정근을 갔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아들은 7번이나 거처를 옮겼죠.
그리고 그동안 자가는 없었어요. 저는 딸들도 그렇지만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정년퇴직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전화를 했죠. 아들아, 지금 바쁘니?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니고, 너 올해 정년퇴직한다며. 어디에 정착할 생각이니? 뭐, 와이프 고향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에 가면 집 구할 수 있어? 자가로 말이야. 아, 그건 아니죠.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집을 사요. 요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여기로 와라. 내가 지금 사는 집 주마. 평수가 좁진 않겠지? 34평 정도면. 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가진 전 재산이잖아요. 네가 군대 생활 20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 많았잖니. 내가 너한테 주는 제대 선물이다. 34평도 괜찮지? 아, 34평이든 뭐든 감사하죠. 정말이죠. 엄마, 누나들이 뭐라고 해도 나 주는 거죠? 아들이 제 선물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가 귀향할 것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이사 날짜보다 앞선 날짜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죄송한데 여기가 어딘가요? 네? 햇빛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혹시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었는데 아프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죠? 네, 할머님. 할머님이 지금 많이 아프셔서 여기 있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약 먹을 시간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약이라뇨? 저 아픈데 없는데요. 저 간호사님, 이분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분이요?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치매 있으시다던데요. 아,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 하는구나. 대충 정리하고 데스크로 와요. 식사 왔대요. 치매요? 잠깐만. 지금 치매라고 했어요? 저 치매 아니에요. 제정신이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누워 계세요. 어디 가요? 나 치매 아니라니까? 뭐든 물어봐요. 내가 증명할 테니까. 제가 그러자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치매 환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병실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하루에 수십 번씩 창밖으로 뛰어내릴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두 사람,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어때요? 시설 괜찮죠? 그래도 주변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설인 데를 모신 건데 밥은 괜찮아요? 밥이 상당히 괜찮다던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멀쩡한 나를 왜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멀쩡하다뇨. 80 넘었으면 다 이런 데 오는 거죠 뭐. 밖이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여기 필요한 거 좀 챙겨왔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냐? 내 며느리야? 내가 어떻게 치매야? 나 아직도 네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치매냐고.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무슨 속셈은요. 34평이잖아요. 그 집에 말이에요. 34평이라 엄마 모시고 살기엔 좁잖아. 그렇다고 엄마를 내쫓아?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으려고. 어차피 엄마 지금보다 더 늙으면 여기 들어와야 돼. 좀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생각해봐요. 엄마가 이제껏 나한테 준 게 그 집밖에 없는데 줄 거면 제대로 줘야지. 엄마,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이었어? 아니었잖아. 같이 살 생각이었잖아. 내가 어리면 몰라도 다 컸는데 내가 왜 엄마랑 같이 살아요? 아가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에 동참한 거야? 말을 해봐라, 말을. 괜히 엄한 사람 붙잡지 말아요. 그런다고 안 바뀌니까. 누나들이랑 동생한테도
엄마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다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괜히 전화하지 말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이 잠깐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격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창문을 열더라고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남편 말대로 어차피 나이 들면 들어가는 데니까. 뭐라고?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딱 하나 가진 그 집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거 미리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좀 덜 억울하겠죠?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알죠 그럼.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런 아들 제가 데리고 사는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저런 아들이라니. 저 사람 진급 못해서 어거지로 잘리듯 제대했어요. 그 덕분에 여기저기 끌려다녔고요. 이사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명품만 몇 가지인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했니?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물론 21살에 아무것도 몰라서 저 사람과 결혼한 제 잘못도 있죠. 하지만 저렇게 키운 사람은 어머님이잖아요? 뚫리님이라고 막말하는구나. 네, 어차피 다시는 안 찾아올 건데 뭐 어때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아직 건강하던데요? 수면제 반알로 깊이도 잠들더라고요. 약발 잘 받네요. 그 덕에 일이 쉬웠어요.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애초에 나가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시댁살이를 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 간호사를 보더니 며느리가 반갑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음료 박스를 건넸어요. 그때 여자의 촉이 발동했어요. 저기에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가 간 뒤에 데스크로 갔어요. 머리가 아프니 약을 달라고 했죠. 지금 약 못 드려요. 진단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잠깐 병실에 계세요. 아니, 지금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다니까? 타이레놀이라도 좀 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빨리 달라니까. 아니면 저기 음료수라도 좀 줘요. 화나니까 당 떨어지네. 저건 제게 아니라서 못 드려요. 그럼 내가 열까?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음료 박스를 여는 순간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집어 열어봤어요. 역시나 돈이 들어있더군요. 여기에 왜 돈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든 순간에 아까 며느리에게 음료 박스를 받은 간호사가 왔어요. 봉투를 보더니 놀라 낚아채더라고요. 이게 뭔지 지금 나한테 설명해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세요? 내 며느리한테 받았지. 분명히 내가 봤어. 이게 무슨 돈인지 지금 나한테 설명해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엔 간호사가 실토를 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6등급인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고요. 무슨 이유가 됐든 이 돈 받은 거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증인으로 서요. 내가 무조건 여기서 안 잘리게 해줄 테니까. 알겠어요? 무슨 증인이요? 내가 우리 아들 부부 고소할 겁니다. 폭행죄에 감금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보냈어요. 사실 제겐 다른 재산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남편의 유언이 있었다고 했죠. 남편의 유언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그걸 굳이 왜 숨겨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애들이 그럽디다. 복덕방 오리하면 부동산인 도가트여서 재산도 많다던데 자기들은 왜 이렇게 사냐고 합디다. 뭐 아는 재산 없냐고 서로 물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4분의 1로 나눠 갖자고 히히덕거리는 거야. 그때 나는 복도방을 하면서 내린 나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게 뭔데요? 우리 많이 봤잖소.
복덕방을 하면서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는 거. 아, 참 많이 봤죠. 몸싸움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내 재산이 이만큼 있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어.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절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랑 약속해요. 남편은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왔어요. 30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절대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의 약속을 깨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30억 재산 목록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아들 부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다음날 저에게 와서 두 손 두 발 모자랄 정도로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못된 생각이었어. 아들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집으로 가자. 내가 퇴소 준비할게. 엄마,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화 많이 나셨죠?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애들 아빠 말대로 집으로 가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못된 것들.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들.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들을게요. 저를 때리셔도 좋아요. 어머님 화가 풀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운 아빠, 당신은 빨리 가서 퇴소 처리해.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으로 갔죠. 짐에간이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집이더라고요. 제 짐은 당연히 없고요. 내 짐은 어떻게 했니? 버렸는데 뭐 어차피 다 오래된 구닥다리잖아요. 새로 사면 되죠. 구닥다리? 다 니네들 키우는데 썼던 귀한 것들인데 구닥다리라고? 엄마도 참 죄다 오래된 것들에 멀쩡한 게 없던데요. 제가 다시 다 사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리고 다음 날엔 나머지 세 딸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아들이 제 재산에 대해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꼭 월드컵 같았어요. 사남매 모두 입이 귀에 걸려서 어쩔 줄을 몰랐죠. 같이 있던 며느리와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둘째 사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앞으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위가 그 말을 하고 잠깐 정적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사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죠. 내가 첫째니까 내가 모셔야지. 언니는 이혼한 마당에 혼자서 어떻게 엄마를 모셔? 내가 모셔야지. 네 남편이 참 좋아하겠다. 아니지, 장남인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어차피 엄마는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여기서 살면 돼. 오빠는 엄마 요양원에 버려서 자격 박탈이야. 엄마, 나랑 살아요. 어차피 나랑 산 세월도 길었으니까. 사남매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기를 쓰며 싸웠어요. 물론 그건 다 제 재산 때문이었죠. 그 전까지는 80이 넘도록 모시겠다는 말을 일절 안 했으니까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씁쓸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결심을 했죠. 그만하거라. 다 시끄럽다. 다들 내가 30억 재산이 있어서 날 모시겠다고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속 보인다. 검은 속 내가 다 보인단 말이야. 더럽다. 더럽고 치졸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 검은 속내를 보였다고. 애초에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한번 볼래요? 아이 참, 속을 닦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씨부리는 거겠지. 참 간사하다. 사람이 참 간사해. 그리고 내가 단언하건대 절대 단 한 푼도 너희들에게 재산 상속하지 않을 거다. 정말 단 한 푼도
너희들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안 주면 누굴 주려고요? 사회에 환원이라고 하려고요? 그래, 맞다. 나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불우한 이웃에게 쓸 거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와중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쓸 거다. 알겠니? 너희들에게 갈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어. 10원도 없다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재산을 어떻게 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깝지도 않아요? 정말 왜 이래요? 요양원 갔다 오더니 노망든 거예요? 야, 너 때문이잖아. 그리고 올케 때문이잖아. 너희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강제로.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너희는 재산 상속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너희는 그럴 자격도 없어. 아, 그건 저희가 사과드린다니까요. 아니, 형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시댁살이를 해요. 어차피 어머님도 연로해서 요양원 갔어야 했어요. 미리 좋은데 자리 날 때 보내드린 거죠. 어디서 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사남매와 며느리의 사이들은 제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밥상을 엎었어요. 아주 늙고 힘없다고 내 말을 네 집 개소리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보여주마. 내 결정이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마. 제가 그러자 모두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손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빌었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더 불쌍하게 컸다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애들을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또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 30억 어머니 재산 맞아요? 남의 재산 가지고 저희 놀리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껏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해요? 저희 모두 다 살면서 한 번씩 힘들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도움 준 적도 없잖아요. 이 서류 다 거짓말이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이 며느리 말을 믿으며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저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했어요. 살던 아파트와 여기 목록에 있는 아파트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으로 남긴 거다. 세 채 합쳐서 10억쯤 되겠네. 그중 한 곳은 앞으로 재개발된다고 하더구나. 나머지도 어떻게 될 줄 모르지. 그리고 이 숙박업소는 5층짜리 건물이고 25억쯤 한다. 이건 네 할아버지 유산으로 내가 투자한 거야. 한 10억 정도 이득 봤지. 너희들 기를 때는 이 정도 돈은 없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됐니? 그리고 이 서류가 증거인데 대체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니? 그럼 엄마가 노인연금으로만은 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월세도 받고 숙박업소 운영해서 번 돈도 있고.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껏 엄마 용돈 드렸잖아요.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용돈? 명절이랑 어버이날에만 주던 용돈 말하는 거냐? 물론 주는 것 자체가 고맙지만 내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됐다. 그리고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건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야. 너희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크길 바랐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 재산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어. 죽는 날까지도 그 말을 했다.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참, 아버지도 너무하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인색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언니? 야, 너 멍청이야? 그런 말을 이제 와서 하면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엄마, 얘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흘려요. 저희는, 적어도 나는 절대 엄마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제 자식들은 거의 저를 협박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에게 아들 부부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네? 저희를 고소해요? 그래, 너희들을 폭행죄와 감금죄로 고소할 거다.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그래요? 그런 증거가 어딨어요? 폭행이 무조건 때리고 맞아야만 폭행인 줄 아니?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한 것도 폭행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가둬야만 감금이냐? 너희들이 계획적으로 요양원에 넣은 것도 감금이지. 내가 다 물어봤다. 너희들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증거? 증거는 없어도 증인은 있고, 그리고 없다면 증거야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들면 돼. 내가 그것도 못하겠니? 그러자 아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애들한테 뭐가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애들 아빠 말대로 저희가 감옥 가면 애들 볼 면이 안 서요. 어머님도 엄마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 나도 엄마니까 안다. 얼마나 쪽팔리겠니? 아마 너희들 감옥 가면 애들 혼삿길도 막힐 거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애들 얼마나 아껴요. 그렇게 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럴 순 없다. 나도 자식이고 부모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들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어. 벌 받아야 한다. 벌 받아 마땅해. 그리고 저는 정말 아들 부부를 고소했어요. 재판을 했죠. 저의 요구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돈을 받은 간호사가 증인으로 신청되었고, 제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가 도움이 되었어요. 재판 내내 저는 배심원들에게 엄청난 동정심을 받았고, 아들 부부는 폭행죄와 감금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사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자 아들은 항소를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뭐가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항소를 하고 난 뒤에도 판결은 동일했어요. 징역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를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끌려가기 전에 손자가 제가 있는 앞에서 아들 부부에게 그러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죠. 결혼도 해야 하고요. 감옥살이한 부모를 두느니 차라리 구하라고 할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말고요.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아버지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가둔 주제에 그런 말을. 그것도 할머니 앞에서 하면 안 되죠. 염치도 없네요. 부디 감옥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길 바라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앞으로 찾아뵐 일은 없겠지만 건강하세요. 손자가 자리를 떠나고 아들 부부는 허망한 표정을 한 채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재판을 마치고 큰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아들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옮긴 되찾은 저의 집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도 모두 저희 집으로 모였죠. 분위기는 조금 먹먹했어요. 다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막내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정말 오빠는 빨간 줄 그이는 거야? 너는 다 보고도 그런 걸 왜 물어? 당연히 그렇지. 뭐 잘못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아까 조카가 하는 말 들었지? 걔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애가 냉정하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감옥에 갔다고 버리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어차피 걔가 책임져야 했어. 그리고 조카의 결정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 재산 분할은 3분의 1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걔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내가 걔 충격받을까봐 그 말을 못했는데 내가 엄마였으면 호적에서 아예 파버렸을 거야. 쪽팔리게. 어떻게 그런 걸 자식으로 둬? 안 그래요,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너희들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재산 얘기했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거다. 그 생각은 변함없어. 엄마, 자꾸 그럴래요? 아깝게 그걸 왜 그런데 써요? 내가 이제 더는 이렇게 지내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마. 무슨 수를 생각하지도 마라. 잔머리 굴려봤자 다 들려. 네 동생, 네 오빠를 보면 모르니? 너희들도 감옥 가고 싶으면 뭐든 해봐라.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인색해요? 동생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껏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있긴 하냐고요. 그래요. 엄마가 이제껏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재산도 안 준다고요? 기부를 해요? 미쳤어요? 더 말하기도 입 아프다. 나는 내 뜻을 전했으니 더 이야기 안 하마. 다만 덤비려거든 각오해라. 너희들이 무슨 수를 쓰면 나는 더한 수를 쓸 테니까. 엄마, 이런 식이면 저 이제 앞으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엄마 쳐다도 안 볼 거라고요. 맞아요. 저 앞으로 이 집 방향으로 눕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나도 이런 자식들이면 다 필요 없다. 차라리 고독사를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들은 모두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걱정이 없었죠. 제가 뭐 가족이 아니면 입에 거미줄 치고 살까봐요. 저 지인이며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제게 남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산을 환원할 재단이나 단체를 선별 중입니다. 정말 좋은 곳에 귀하게 쓰이고 싶어서 심사숙고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고작 34평 아파트 한 채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자식들까지 그들의 진면모를 확인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무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남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구든 돈 앞에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풍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